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네. 저도 좀 푹 쉬고 오니까 더 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고 그저께는 또 조기 폐장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이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 줄 평부터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본격적인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본격적인 산타 랠리 속에 종목 장세가 나타났다. 투자 심리도 크게 호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앞서도 이제 나이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팀 쿡 CEO가 나이키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그렇죠. 이슈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났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빅스 지수, 소위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네. 올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투자 심리 호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가 연말을 향할수록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산타랠리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자, 그럼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오늘 준비된 세 가지 토픽입니다. 산타랠리 시작에 신호탄이 쏴졌다. 그리고 내년 관세 후폭풍이 온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기분 좋게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산타랠리에 좀 시동이 제대로 걸렸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이제 급격히 감소했고 이제 본격적인 또 휴가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연말 연초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기관이나 펀드가 또 윈도우 드레싱하면서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펀드가 이제 매도하는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급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팀 쿡 CEO의 나이키 매수 때문에 사실 뭐 하락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소형주들 이 종목 장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을 견인했다라는 측면도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1월 13일 날 이제 JP 모건 실적 발표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벌써 또 실적 시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일부 나타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금융주들은 역시 뭐 실적이 좋을 걸로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네. 게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아직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 지표도 같이 공개됐었는데 고용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22만 4천 건에서 이번 주에는 21만 4천 건으로 이제 줄어든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기지 금리 하락도 영향을 예. 줬는데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는 또 늦어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안 그래도 지금 예. 미국의 GDP가 또 한 4.3%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고용 시장마저 괜찮다 이러면 금리 인하 갈수록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시장은 일단 이것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예. 사실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도 걱정이고 나쁘게 그렇죠. 나와도 걱정이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시장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이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골디락스 상태가 되어줘야지 증시도 조금 더 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대표님 연말까지 네. S&P 500 지수가 7,000선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상승 레벨이나 추가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지금 6,800 정도 넘어섰나요? 6,900까지 이제 6,900 정도 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뭐 거래일 며칠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벤트도 좀 많이 없어진 네,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종목 장세로 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쪽에서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7,000선 돌파는 아마 내년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연출될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토픽으로는 저희가 관세 후폭풍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이 내놓은 보도였었죠. 네.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고음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괜찮은 게 맞을까요?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관세 영향이 없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경제 지표 단에서도 물가가 막 확 오르진 않았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내년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또 그거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의 네.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올해는 이제 글로벌 무역 상황에서 잘 버텨냈지만 2026년은 그게 그 관세에 따른 본격적인 결과가 후폭풍이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2025년은 관세해였다라고 하면 2026년은 관세로 인한 결과의 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가지 제시를 하면서 이게 무역 시장을 뒤흔들 주요한 위험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무역 협상이 재협상이 예.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특히 캐나다와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지금 그동안 캐나다, 멕시코와 관계가 좀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그렇겠네요. 했고요. 두 번째는 물류 대란이 우려가 된다. 이 그래서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홍해 항로로 복귀하면서 이제 유럽 항만 쪽이 혼잡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미국 수요 경기가 호조되면 재고 비축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그래서 예. 이쪽으로 그 아마 물류 쪽에 훨씬 더 그 뭐라고 할까요? 혼잡이 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현상일 수도 같습니다.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한 무역 합의를 예를 들었는데 중국과는 지금 1년만 휴전한 것이고 다른 합의들도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예. 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도 지금 연방 대법원 예. 판결도 잠시 나중에 잊고 있었는데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변수가 되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그 이슈인데요. 대법원 판결 변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패소 가능성을 배팅 시장에서는 한 75% 정도로 보고 예, 있다고 훨씬 합니다.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뭐 패소해도 관세 환급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2026년도가 시장이 뭐 리스크가 있다라는 네. 점은 투자자 여러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였었죠. 올해는 좀 관세 이 정책에 대한 여진이 좀 잘 넘어가긴 했지만 내년에는 이 후폭풍이 더 거세게 찾아올 것이다. 경관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이 최근에 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는 이어지고 있고 또 약달러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정부의 경고 한마디에 원달러 환율 정말 말 그대로 1,440원 레벨까지 뚝 떨어지게 됐는데 네. 외환 시장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에서 그 뭐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국장으로 복귀하는 서학개미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그 예. 금액의 금액의 한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환율 쪽에 구두 개입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1,449원인가요? 원달러 예. 환율이. 예. 그리고 뭐 보니까 원엔 환율은 930원도 일시적으로 좀 깨졌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지금 원화 강세가 나타났고 환율은 네. 급락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이 당국에서 이런 걸 내놓은 이유는 그 서학개미 투자가 환율 급등의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지만 그렇게 그때도 보는 한번 거고요. 얘기해 주셨었죠. 네, 그래서 또 최근에 보면 책갈피 달러다 그래서 책갈피의 달러를 뭐 불법으로 예. 반출하는 것도 뭐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참 의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서학개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예. 이런 정부의 대안에 대해서 미국장을 전부 매도하고
국장으로 복귀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양도세 면제가 일단 폭이 작은 데다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언제 또 폐지될지 알 수 없는 그것도 맞죠. 문제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투자 수익을 포기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는 소탐 대실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이게 백보양보를 해서 서학개미들이 환율 급등의 요인이다,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서 시장을 개방하고 네. 이제 경쟁력을 갖춘다든지 또는 뭐 이런 시장의 체질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될 걸로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내세운 또 하나의 전략은 해외 자본의 리쇼어링, 그러니까 국내 복귀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또 세제 혜택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원달러 환율이 좀 더 계속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을 좀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보니까 이제 1,400원대가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1,430원에서 1,450원대 정도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내년 초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1,500원을 넘어선다 그러면 외환 당국에서는 이제 뜨거 뭐 해가지고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랑 테슬라 비롯해서 뭐 특징주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지난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또 살짝 밀려났거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요즘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엔비디아가 하루 호재, 하루 악재 뭐 이렇게 지금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인텔의 차세대 생산 공정을 이용해서 칩을 생산하는 방안을 테스트했는데 결국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와 인텔이 다 같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텔이 이제서야 좀 기지개를 켜면서 좀 부활하나 했는데 네, 다시 그렇습니다. 빨간불이 켜지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텔 파운드리를 대안으로 검토했었는데 수율이나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역시 TSMC를 대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또 AI 스타트업 그룹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도 그랬더라고요.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효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과 또 이제 그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뭐 보유 전략은 그대로 유효한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170달러에서 180달러 정도에서는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셔도 괜찮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어제 또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록이라는 스타트업 업체를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수는 아니고 사실상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건데 TPU 때문에 흔들리더니 이제 아예 TPU 설계자를 사버린 꼴이 된 건데 이런 게 사실 엔비디아가 조금 공격적인 어떤 독점력을 강화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좀 수비적으로 방어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보면 뭐 AI 칩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자율주행 쪽에도 투자를 그렇죠.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런 공격적인 행보 과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 테슬라 아쉽게도 500슬라 문턱을 못 넘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500달러 연말 동안 좀 넘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저는 사실은 이게 500달러에다 매도를 걸어놓고 이제 잤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498점
뭐 83달러인가 예. 찍고 내려왔네요. 그래서 매도가 안 됐는데 네. 지금 사실 보면 대표님도 내심 500달러를 네. 넘기길 바라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500달러 넘어가면 아무래도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 그렇죠. 차익 매물도 좀 나올 것 같았는데요. 이게 규제 당국 조사라든지 지금 FSD 과장 광고 이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렇게 호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모델 3에 대해서 비상도어 개폐 장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과장 광고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각이 되면서 로보택시 앱을 역설계했다 이런 예. 분석이 나왔고 또 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차량은 32대였는데 실제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대기하면서 운행 중인 차량은 3대에서 5대 정도에 불과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졌는데 시장 분위기상 크게 반영되지 않고 뭐 0.27% 하락한 걸로 마감이 됐습니다. 484달러 정도가 됐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498달러 뭐 신고가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차익 매물 좀 분위기도 있고 좀 내려오면 저가 매수하겠다라는 분위기도 있는데 저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네.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량은 아니더라도 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주가를 좀 더 당분간 쳐다보고 500달러를 좀 급격히 넘어서긴 좀 어렵게 보는 좀 걸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500달러를 넘어서서 더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로보택시나 그렇죠. 자율주행 쪽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네. 지금 뭐 벌써 당장 자본 기대하기에는- 같은 게 좀 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